제20대 대통령 후보자 초청 자치분권 대토론회를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요. 어제든 오늘이든 대한민국의 최고의 학자들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의 생각과 이분들의 말씀들이 사당이 잘 합의해서 결과를 만들어내는 그런 토론회기를 대통령 후보자 초청 자치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한데요. 오늘은 또 특별히 안철수 후보 측에서 권영만 자치분권 단장님이 나오셨는데 먼저 후보인들의 명복을 빌면서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든 저렇든 안전에 사고가 일어났던 거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근데 안 되는 아까 누가 틀린 것 같아요.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요. 패널 두 분과 생방이어서 다시 가는 녹화는 그렇고요. 그냥 가시죠. 여기는 생방이고 거기 녹화인데 생방을 끊을 수는 없죠. 그래서 시작해요. 그냥 다시 해도 되나요? 무한정 하지 마시자고요. 아, 예, 되는 것 같아요. 이건 왜 그러죠? 이제 나오네요. 아마 저기서 좀 조종을 잘못한 것 같아요. 다시 시작합니까? 껐다가 다시 커요? 다시?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에 이어서요. 20대 대통령 후보자 초청 자치분권 대토론회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어제도 그랬지만 오늘도 이어서 굉장히 중요한 패널 대학자들의 두 분의 패널이 나오셨고 안철수 캠프 자치분권 단장님이 나오셨는데요.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오늘 이 자리가 사당이 잘 참고하고 또 사당이 이거를 실천시킬 수 있는 자리이기를 기대하면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요. 안철수 국민의당에서 나오시니까 먼저 애도를 먼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안전사고로 인해서 굉장히 아쉬운 일이 생겼지요. 두 분이 돌아가셨는데요. 상가 고인의 명복을 빌고요. 다시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발표하실 권형문 단장님 소개 한번 해주시죠. 국민의당과 본인을 좀 소개해 주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국민의당 분권형 대통령제 특별위원회 위원장 권영문입니다. 우선 아까 사회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당에서는 지난번에 불의의 사고로 고인이 되신 분을 위해서 우리 국민의당 장으로 오늘 마치고 그리고 오늘 오후부터 아마 본격적으로 선거를 시작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보다 이런 뜻을 받들어 모든 일을 안전과 또 국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리 또 토론자로 나오신 우리 권경득 교수님 반갑습니다. 소개 한번 해주시죠. 한국지방자치학회 19대 회장을 역임한 선문대학교 권경득 교수입니다. 오늘 국민의당 지방자치와 지역균형에 관한 그러한 정책 공약을 들을 수 있는 소중한 자리 이렇게 참가하게 돼서 기쁘게 생각을 하고요. 좋은 토론이 진행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하예수 교수님께서는 정말 오늘 이 자리를 또 함께 융합과 화합을 좀 만들고 또 정책 실현하는데 기여를 하셔도 되는 분이라고 기억을 하고 있는데 소개 한번 해주시죠. 네, 반갑습니다. 제 한국지방자치학회 20대 회장을 역임했고요. 무엇보다도 지방자치와 균형발전에 평소에 관심이 많습니다. 근데 이번에 다행히 우리 안철수 국민의당 대통령 후보께서 자치분권 또 균형발전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공약을 내세우고 이래서 오늘 함께 이야기하면서 이 공약들이 실천될 수 있는 그런 그 가능성이라든지 전략을 우리가 함께 다뤄볼 수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의의가 있고요. 오늘 나눈 이런 이야기들, 대안들이 정책으로 연결돼서 또 실천돼서 지역 균형 발전을 이루고 자치 발전을 이룰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여러분들께서는 실시간 생방송으로 모든 것들이 진행되고 있으니 궁금한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 달아주시면 바로바로 질문에 답변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권영문 단장님께서 발표를 좀 준비하셨죠? 네, 네, 발표 그렇습니다. 부탁합니다. 그 자치분권의 새로운 패러다임, 대선 후보의 비전과 정책을 묻다는 주제를 갖고 국민의당 분권형 대통령 특별위원회 권영문 특별위원회 위원장 권영문 인사드리겠습니다. 당초 당내 급박한 사정으로 총괄 선대본부장이 이태규 의원께서 발표하실 것을 제가 발표를 대신하고자 합니다. 오늘 귀중한 자리를 마련해 주신 한국지방자치정치학회 박기관 회장님과 임원들께 감사의 인사 말씀드립니다. 2020년 서울, 경기, 인천 수도권 인구가 2,596만 명, 사상 처음으로 비수도권 인구를 2,582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지역 총생산 GRDP 2018년 기준 수도권의 전체 인구가 51.8%를 차지하였습니다. 반면에 전국 228개 시군구 중 36곳 15.8%의 소멸 고위험 지역으로 분류되었고 106곳 46.5%가 소멸 위험 지역이 되었습니다. 재정 자립도가 30% 미만인 지자체가 2017년 153개에서 2021년 173개로 20개가 늘었습니다. 수도권 편중이 극심해지고 있습니다. 나라의 경제 성장도 심한 불균형을 보이고 있습니다. 부동산, 주식, 가상화폐 등 비생산적 자산이 GDP의 9배를 넘어서서 실질 생산성 향상을 통한 선순환 실물 경제 성장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다원화, 다국화 추세로 보이는 미래 사회는 대중심 권형 메가시티별로 자유롭게 권한, 책임 및 재원을 가지고 지속 가능한 가능성을 추구하는 자기 생산적 사회적 경제 체제로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중앙에 집중된 권력을 분권형 대통령제로 바꿔야 합니다. 고전적인 입법, 사법, 행정의 수평적 권력 분립을 넘어 행정, 재정, 세정에서 중앙과 지방 간의 수직적 권력 분립이 요청됩니다. 국민의당은 제20대 대통령 당선 즉시 국민개헌특위를 구성하고 2024년 4월 국회의원 선거와 동시에 헌법 절차에 따라 개헌을 실시하여 외교와 국방 그리고 지방 균형 발전에 전념하는 4년 중임제 대통령 아래 책임 총리를 두는 권력구조 개편을 단행하겠습니다. 책임 총리의 선출 방법과 지위는 헌법으로 정할 것입니다. 지방 분권의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미국 시애틀에서 본사가 있던 아마존은 제2 본사를 버지니아주로 옮기고 국공유지를 100년 동안 임차하고 10년 동안 법인세를 면제받는 한편 명문대학 버지니아 텍과 새로운 학과를 만드는 협약도 맺었습니다. 텍사스주 삼성전자의 미국 파운드리 제2 공장을 유치하여 연방정부의 반도체 프로젝트와 지방정부의 재산세 환급, 용수, 전략 등 약 40억 달러, 약 4조 8천억 정도의 상당히 인센티브를 제공할 것입니다. 이는 미국 연방헌법이 일찍부터
주관 통상의 자유와 재정을 포함하여 연방 정부와 주정부 간의 권력 분립에 역점을 두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중앙 정부가 모든 재원과 권한을 쥐고 있는 우리나라가 본받아야 할 모양입니다.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균형 발전 특별 회계도 설치하고 공공기관을 이전한 등 노력을 끊임없이 시도하였지만 법적 권능과 안정성이 부족하여 명실상부한 균형 발전을 이룩하지 못했습니다. 지방정부가 각자의 역량을 바탕으로 행정개혁과 재정권한 그리고 경영책임까지 동시에 관할하는 분권형 개헌이 절실합니다. 대통령과 중앙정부는 재정권을 조정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합니다. 종래의 국무총리, 기획재정부 그리고 행정안보의 역할이 대폭 수정돼야 합니다. 이제 지방자치단체는 광역단위 지방정부로 바꾸고 제주특별자치법에 버금가는 권능과 책임을 부여해야 합니다. 2020년 기준 50.4%에 불과한 지방재정 자립도를 대폭 향상시키기 위하여 국세와 지방세 그리고 보조금과 교부금의 원칙과 기준 및 체계를 헌법에 명시해야 합니다. 개헌에 따라 포괄 보조금제를 추진하고 독일처럼 부가세, 소득세, 법인세에 대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차등 공동세 도입이 추진되어야 합니다. 아울러 상위 법률에 반하지 않는 한 자율적으로 지방조례를 개정할 수 있는 자치 입법권이 지방정부에 부여되어야 합니다. 특히 기업 유치나 공공기관 지방 이전도 지방정부의 몫이 되어야 합니다. 인재 양성을 위하여 각 시도에 4차 산업혁명을 관련 특목고 설치, 산학협력 기반의 초격차 분야 특성화 대학을 육성하여야 합니다. 지방 분권과 아울러 권역이 재편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전국이 수도권 1극을 넘어 다극체제로 전환되어야 합니다. 전국이 시도를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5+2 광역 수도권, 즉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대경권, 동남권, 강원권, 제주권으로 재편될 수 있습니다. 참고 자료로 박스 안에 거는 보시기 바랍니다. 안철수 후보가 제시하는 555 성장 전략 중 5대 초격차 기술 디스플레이, 2차 전지, 차세대 원전, 수소에너지, 바이오 산업은 메가시티 광역권의 민간 기업들을 유치하고 핵심 기술과 산업화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를 뒷받침하는 분권형 개헌이 실현되려면 현재와 같은 양당 대립 구조는 매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즉 다당제 결선 투표 방식의 호선 제도에 따른 정책 연합이 필요합니다. 또한 향후 10년에 걸쳐 점진적으로 부동산 거품을 안정시키는 연착륙도 지방분권 개헌과 함께 지방정부들이 책임 아래 강력하게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지금 발표를 아주 간략하게 요점 정리해서 주셨는데요. 어쨌든 지방 정부가 좀 차별화가 대한민국이 좀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취지인 것도 같습니다. 이제 두 분 토론자께서 좀 질문이나 또 정책 제안이나 다양하게 주고받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너무 길어지면 사회자가 참견을 하겠습니다. 누구 먼저 하실까요? 참 제가 그리고 대략적인 건 아까 좀 하시기로 했으니까. 예. 네, 우리 권 교수님부터 다시 또 하신다고요? 그 자치분권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추진하시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 오늘 뭐 말씀하신 내용 보니까 많은 내용들이 지금 현재 뭐 진행되고 있거나 혹은 앞으로 이제 진행될 계획에 있는 주요 정당들의 내용이 이제 좀 유사한 부분도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이제 제 관심사는 현재 그 자치분권위원회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자치분권과 지역균형 발전을 지금 추진하는 중요한 기구이지 않습니까? 혹시 국민의당에서는 이러한 자치분권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구현하기 위해서 혹시 생각하고 계시는 어떤 추진기획 같은 것이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은 지금의 두 위원회를 보완을 해서 기능을 발전시켜 나갈 것인지, 이 점이 뭐 첫 번째로 좀 궁금하네요. 추진체에 관한 그런 내용. 예. 사실 저는 자치분권 질문 주제를 가지고 논하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그 내용이 지금 첫 번째 지방분권
헌법 개정이나 입법 입장 여기 질문 내용에 있고 그 내용은 저희들은 조금 사실 이 문제는 지방분권 개헌 문제는 굉장히 지난 87년 헌법 제재 이후에 계속 문제가 되는 거고 그래서 저희들은 그것을 아까 얘기한 것처럼 선도국가 G5나 5대 강국, 5대 격차 과학기술 확보, 5대 글로벌 선도기업 이런 거를 조성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대 대통령 당선 즉시 국민개헌 특위를 구성하고 2024 4월 국회에 동시에 헌법 절차에서 개헌을 실시하여 5년 임기를 단축하고 외교와 국방, 자치권과 지역 균형 발전에 전념하는 4년 중임제 대통령 아래 책임 총리를 권력 구조 개편은 그래서 저희들은 일단은 대통령 개헌을 추진하면서 분권형 대통령제로 수평적으로 권한을 대폭 축소를 해서 외교, 국방, 자치와 지역 균형 발전을 통합해서 대통령이 직속으로 통합해서 이 세 가지 업무만 우리 대통령께서 하는 방향으로 지금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뭐 주제별로 조금씩 들어가면 좋겠는데요. 분권형 개헌을 주장하셨으니까 주로 제가 보기에는 중앙 정부 차원에서 대통령의 권한을 국회라든지 뭐 이쪽하고 어떻게 수평적으로 나눌 것인가 이쪽에 이제 좀 방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방자치학회 차원에서는 그런 수평적인 권력 분산도 중요합니다만은 우리 중앙에 있는 권한을 지방자치단체로 넘겨주는 수직적 분권 이게도 관심이 많거든요. 예. 그래야만이 이제 나중에 제안하고 있는 지방소멸 대응이라든지 메가시티를 통해서 지역 균형 발전을 이룬다든지 이런 측면에서 그게 헌법이 상당히 역할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맞습니다. 수직적인 분권에 대해서 나름대로 전략이라든지 구상을 가지고 계신지 그거 좀 여쭙고 싶습니다. 혹시 질문에 답변이 어려우시면 전달하신다라는 걸로 또 답변을 그렇게 하셔도 하겠습니다.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는 여기 두 번째 항목이 될 것 같은데요. 중앙정부 재정과 권한과 재정을 대폭 이양하는 연방제형 분권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지자체가 아닌 지방정부로 명시하고 중앙정부의 권한과 사무를 대폭 이양, 재원 이전을 단행할 것입니다. 또한 지방분권의 핵심인 재정분권을 위해서 독일에서 시행 중인 부가세, 소득세법, 법인세, 또 여기 환경세도 들어갔죠. 왜냐하면 지역의 환경 문제가 지역에 천착되어 있고 또 지역에서 즉시 대응해야 되고 이런 문제가 있어서 환경세, 대한 중앙정부 지방정부 간의 차등 공동세를 도입을 해서 각 지방정부가 기업을 경쟁할 수 있도록 중앙의 권한을 지방에 대폭 이양하는 방식으로 하고 특히 이제 거기에 이제 문제점이 되는 게 저희들이 이제 보니까 사실 우리가 이제 지방자치단체장이 3번 연입하고 12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안 하다 보니까 어느 지방 정부가 단체장들은 뭐 어제 얘기 들어보니까 극강의 단체장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권한이 굉장히 막강해서 그래서 단체장의 권한을 견제할 수 있게 지방의회의 기능과 감사권을 실질적으로 강화하고 사실 뭐 그렇지만 또 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모든 후보자가 선언한 지역단체장 기초의 정당 권초를 폐지하고 주민 소환제, 주민 발안제 또 이런 거를 또 굉장히 또 지금 굉장히 어렵게 돼 있더라고요. 이렇게 명목만 되어 있지. 그런 것을 좀 더 세밀하게 간편화하고 또한 이재명 후보 얘기를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은 정치 파우처 이런 거를 저희들은 뭐 한 7천 원 정도로 해서 시행해서 실질적으로 해당되고 그래서 지역 주민의 삶을 스스로 결정하고 책임지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안착을 위해 읍명동 기초생활권의 작은 지역 자치를 활성해서 굉장히 소규모 그게 이제 아주 잘 되는 게 스위스 같은 경우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결국은 내 가족은 내가 보살피고 내가 지키는 국가 발전의 원동력이 되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뭐
설명을 아주 잘 해주셔서 좀 나중 또 설명할 부분까지 이제 넘어가셨는데요. 이제 그렇게 연방제에 준하는 이제 지방 분권을 추진하기 위해서 개헌을 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되면은 전제 조건이 뭐가 돼야 되냐면은 17개 시도에 다 이 권한을 내려주기는 쉽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법률 제정권이라든지 조세권과 같은 것들을 내려주려면은 넓이도 어느 정도 돼야 되고요. 그 선진국에서 연방제에 보는 바와 같이 넓이도 돼야 되고 자치 역량도 좀 갖추어져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메가시티만으로는 좀 곤란한 것 같고, 광주 전남이나 대구 경북에서 추진했던 시도 간의 행정 통합까지도 이제 열어놔야 되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 보관이라든지 전략이 있으신지요? 사실 시도 간의 행정 통합에 대해서는 아직 뭐 전례나 이런 사례가 좀 뭐 많이 있다라면 지금 있다는 얘기시죠, 지금? 추진을 했는데 아직 그 중앙에서 별로 의지를 안 보이고, 예, 또 예, 여러 예. 가지 이제 그 공약이라든지 이런 게 없다 보니까 예, 지방 예. 자체적으로 하다가 이제 약간 동력이 좀 글쎄요, 떨어진 그래서요. 상태. 예. 바로 이제 그 문제 때문에서 그런 것들을 좀 더 촘촘하게 시행을 하면서 문제점을 찾아내서 아까 얘기한 메가시티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요게 이제 규모의 경제 위치로 보다 보니까 빠진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보완할 수 있는 안을 만들어서 그 아까 말씀한 행정통합이 이루어진다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요 행정통합 문제는 한번 좀 관심 있게 보겠습니다. 예. 이어서 이렇게 자유 토론하시다가 제가 조금 권한을 뭘 줬느냐면 질문을 해도 된다. 혹시 너무 길어지면 뭐 중간 개입을 할 텐데요. 자유 토론을 예. 편안하게 하셔도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가 사실 그 지방의회가 부활되고 지금 한 30여 년이 됐습니다. 지방자치를 이제 그 시행한지. 지방자치를 처음 설계할 때 바람대로 참 원활하게 작동하지 않는 것들이 너무 많이 눈에 띄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그 집행부와 의회 간의 견제 균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또 단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지방 기초의회 정당공정제를 뭐 폐지하겠다라고 그한 이면에는 중앙정치에 너무 이제 지방정치가 예속되지 않느냐 하는 이제 그러한 관점에서 이제 그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지방자치법이 이제 전면 개정되지 않았습니까? 예? 전면 개정이 돼서 다양한 기관의 구성의 형태를 이 지역 주민이 직접 선택할 수 있는 그러한 이제 길이 열렸는데, 예? 이 기관 구성을 다양화하면서 실질적으로 집행부와 지방의회가 그 견제와 균형을 이상적으로 해 나갈 수 있는 어떤 뭐 정책 같은 것을 혹시 구상하고 계시는지 좀 궁금하네요. 그것이 이제 뭐 저는 또 반복되면 좀 이상하지만은 그런 게 주민발현제나 이런 것들을 좀 더 촘촘하게 그렇게 해서 하고, 아까 정치바우처도 즉각적으로 발행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런 게 되면 결국은 주민들의 관심과 또 그 관심이 나의 이익하고 연결이 돼야 되는데, 그거를 하는 게 정치바우처라 생각하고요. 그리고 주민소환제도 좀 필요하고, 그리고 아까 의회 실제 그 단체장을 견제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내용이 부실합니다. 그것을 입법을 통해서라도 그 부분을 강화시켜서 하지 않으면 지금 이런 뭐 좋은 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보는데, 그런 게 이제 세부적으로 입법을 추진해야 될 부분이 있다라면 찾아서 해야 되겠습니다. 예. 이 같은 맥락에서 이제 드리는 말씀인데요. 이제 지역 주민과 지자체의 관계에 있어서 주민 참여를 활성화한다는 그런 방향은 굉장히 좀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바람직한데 어제 혹시 기사를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기관 구성을 다양화하기 위해서 행안부가 각 지자체에
한 3개 정도의 기관 구성의 다양한 안을 이렇게 그 제시를 하고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첫 번째 안이 자치단체장을 지방의회 의원 중에서 선출하는 방법 하나 하고, 두 번째는 지방의회에서 선출하되 지방의회 의원이 아닌 제3자를 선출하는 안이 있고, 그 다음에는 뭐 조직이라든가 예산이라든가 감사라든가 인사 기능을 지방의회에 이렇게 권한을 강화하는 쪽으로 이렇게 3가지 안을 그 현실적으로 설계를 해갖고 자치단체 의견을 묻는 것 같아요. 혹시 이 3가지 안에 대해서 혹시 생각을 해보셨는지요? 저는 왜 제가 이 질문을 하냐면은 굉장히 우려스러운 그러한 안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제도는 기관 구성의 다양한 뭐라 그럴까 지방 선거하고도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단장님께서 말씀하신 정당 공천제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방 선거 제도에 관한 개편이 없이 이러한 기관 구성의 다양함을 추진을 한다면은 지방 행정, 지방 정치와 관련된 제도들 간의 정합성이 굉장히 큰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오히려 지금의 상황보다도 악화될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그 점에 대해서도 단장님께서 앞으로 좀 당에서 관심을 갖고 이렇게 검토 한번 해주십사 하는 그러한 이제 의견을 드립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하겠습니다. 근데 사실 저는 조금 이해를 못한 게 기관 구성의 다양성이라는 게 기관을 보통 어떤 거를 지칭하는지 제가 잘 모르는데. 그러면 직접 선거에서 간접 선거로 가자. 근데 그거는 제가 느끼기에는 국민이 동의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대통령도 직접 선출을 하기 위해서 어렵게 했는데 그거를 간접 선거로 또 돌린다라는 건 국민 저항에 부딪히지 않을까? 저도 우려가 됩니다. 물론 이제 주민 투표제를 통해서 지역 주민들이 이제 본인 지역에 맞는 제도를 설계할 수가 있는데, 지금까지 우리 지난 30년간을 돌이켜 봤을 때 약간 우려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한번 우리 단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가 민주주의가 이 다수결 원리다 보니까 우리 국민의당이 그 의석수가 많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약을 보면은 분권형 헌법도 이야기하고 정당 공천제 폐지도 이야기하고 또 여러 가지 그 재정 분권도 강력하게 추진하고 이렇게 이제 돼 있습니다. 근데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헌법 개정안이 통과되려면 국회 제적의원 3분의 2 이상 동의가 돼야 되고요. 정당 공천제만 해도 다른 메이저 정당에서 이게 동의가 되지 않으면은 뭐 실현 자체가 안 되죠. 그죠? 법률 개정도 안 되고 또 독자적으로 한다 하더라도 선거에서 실효성이 없게 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사정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국민의당과 우리 안철수 후보님이 대통령이 된다면은 이런 그 공약들을 어떠한 전략으로 어떻게 실현시킬 것인가에 대해서 좀 궁금증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좀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맞습니다. 사실은 그게 지금 뭐 국회의원이 매우 적고 그렇기 때문에 하지만 사실은 제가 이제 생각하고 또 안 대표가 생각하는 거라면 결국은 인위적인 통합보다는 인위적인 뭐 이렇게 단일화보다는 정책 연합이 맞다. 그리고 그 정책 연합을 할 때는 여지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조금 좀 무리하게 제안을 하고 또 그러한 조건이 받아들였을 때 그것이 개인 간의 단일화가 아니라 정책 대 정책, 국민을 위한 정책이 단일화가 됐을 때 실효성이 높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먼저 말씀을 드리고 이런 사항을 가지고 민주당이나 또 저 국민의힘하고 논의가 되는 장을 간곡히 또 바라는 바도 저희 안철수 대표님의 어떤 의지라고도 생각합니다. 그러면 제가 추가 질문 드려보면은 좀 거시적으로
정책의 어떤 이념적 그 일치도라든지 지향점이 조금 다르다 하더라도 정책적 그 견해만 같으면은 연대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읽어도 괜찮겠습니까? 그 원론적이지만 정치공학적으로는 사실 그게 맞다고 보고 또 국민을 위해서는 가장 바람직한 방향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정치 구조나 권력 구조가 바뀌지 않고서는 어떤 다른 게 뭐 될 수 있는 거가 없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거로 그렇게 생각됩니다. 네,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면 그 질문을 가지고 또 세 분이 좀 토론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요. 지금 제가 좀 검토를 해보니까 청년 정책, 지금 청년들이 어쨌든 지역에서 어제도 제가 그걸 좀 거론을 했었는데 포스코가 굉장히 좋은 조건으로 청년들을 뽑아서 다시 어떻게 일하게 하려고 해도 굉장히 이탈이 많답니다. 다 사표를 내고 3분의 1이 그만둔다고 하는 것에 대한 그 용역을 주면서까지 고민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실제 이 지역에 있는 청년들을 어떻게 오게 한다라는 정책들이 지금 새 당을 좀 만나면서 크게 없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가 그것도 좀 한번 토론을 하는 자리가 되기를 좀 기대하면서 질문을 던졌습니다. 세 분께서 말씀 나누시죠. 제가 먼저 말씀드릴까요? 예. 고고사항은 지금 어디 있냐면은 그 네 번째 항목에 지방대학이 살리기 대한 입장과 방향. 요거는 큰 틀에서는 사실은 이게 지방 학생들의 대학의 위기가 아니라 이게 사실 국가 균형 발전하고 맥락이 닿아 있습니다. 그 이런 것을 단지 대학의 문제가 아니고 그 자치 분권과 균형 발전이 합해졌을 때 그리고 이것이 자기 생산적 사회적 경제 체계로 저는 명명을 해봤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것이 하나의 경제 블록화, 자기 스스로 재생산될 수 있는 자기 경제 생산적 사회적 경제 체계가 된다라면 이런 그 학생들의 일자리 문제와 대학 문제, 소멸 문제 이런 것들이 좀 해결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 당에서는 학생 수가 줄어 구조조정 대상이 되는 대학을 무조건 없애는 방향으로 추진해서는 안 되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새로운 시대에 걸맞는 융합형 인재를 길러내는 교육의 핵심 전진 기조로 봐야 된다. 그리고 대학은 기본적으로 심오한 학문을 연구하는 장인 한편 지역에서 지역사회의 직장 그리고 각 가정에 연계된 평생교육의 장으로 학습사회의 터전이 마련돼야 된다고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대학의 공간과 인프라를 지역사회 교육 거점으로 활용하며 대학은 지역 공동체 내에서 자료를 개방하고 공간을 공유하는 플랫폼이 되어야 된다고 합니다. 청년 실업, 청년 창업 등 청년 문제를 해결해서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새로운 직업으로 옮겨가는 중장년을 위해서도 대학이 지역의 교육 허브로 기능을 활성화하고 지역대학을 미국 커뮤니티 칼리지와 같이 평생교육기관으로 활용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새로운 시대에 걸맞는 융합형 인재를 길러내는 교육장으로 지역 공동체 기반 시설이 될 때도 대학도 살고 지역 청년도 살며 지역 경제도 되살아나는 효과가 생길 것입니다. 특히 잠깐만요. 이게 누구의 답변인지 이게 국민의 당의 답변인지 잘 모르겠지만 지금 대학을 없애고 싶지 않다고 하더라도 사람이 없어서 학생이 없는데 대학을 안 없앨 수가 없습니다. 2030년이면 조금 더 국민의 당에서 좀 더 집중적으로 더 연구가 더 필요한 것 같고요. 2030년이면 몇 년 안 남았는데 35개도 안 남는답니다. 학생이 없어서. 자, 토론자에게 맡기겠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예, 우리 이영애 대표님께서도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저도 통계 한번 살펴봤어요. 살펴봤더니 앞으로 한 20년 후에는 한 반토막이 난다 그러더라고요. 그 지방 대학교가요. 반토막이 한 200개 정도가 좀 넘는데 한 100여 개 정도만 이제 250개에서 살아남는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 뭐 오랫동안 지방대에 이제 근무하면서
이 지방대의 어려운 문제가 사실 여러 가지 요인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뭐 학령 인구도 감소하고 있고 또 지방에 갖고 있는 뭐 저출산 고령화라든가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죠. 그동안 이제 뭐 정부에서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뭐 공공기관 이전을 하고 또 여기서 이제 말씀하시는 것처럼 지역 이제 뭐 할당제를 통해 갖고 지방에 있는 젊은이들이 취업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줬는데 그 기대했던 만큼 현실은 굉장히 비관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물론 단장님께서 여기 그 준비한 자료에 보게 되면 이제 미국의 사례를 들어서 지방으로 그 기업을 이전을 하고 지방의 대학과 이제 계약학과 같은 거겠죠, 일종의. 그래서 지역의 특성에 맞는 그러한 이제 과학기술 인력을 육성을 해서 지역 산업 발전에 기여를 하겠다 하는 이제 그러한 안을 제시를 해주셨는데 지금 우리 현실은 녹록지가 않습니다. 우리 대기업 보게 되면요, 계약학과를 하고 있는 그룹이 한 뭐 5-6개 정도가 되는데 거의 대부분이 뭐 서울에 있는 대학에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좀 아까 이제 우리 대표께서 그 포스코 얘기를 하고 그랬지만, 그래서 저는 이제 국민의힘은 다른 당하고 달리 좀 과학 기술에 좀 방점을 짓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저희가 이 지역 균형 발전하고 대학 지방대 발전과 관련해서 제가 이런 제안을 한번 하고 싶어요. 네, 네, 말씀해 주시죠. 우리 교육부가 초, 중, 고, 대학 기능까지, 대학 교육 기능까지 다 담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네, 그렇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있어서 이 대학 교육은 일반적인 이제 산업화 시대의 대학 교육 기능과는 달라질 것 같아요. 그래서 교육부에서 대학 교육 기능을 띄어서 총리실 산하에 가칭 대학교육위원회를 이렇게 설치를 해서 경제, 산업, 이 사회 이런 걸 아우르는 그러한 이제 발전 전략을 가지고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의 균형 발전과 또 지방 분권과 또 지역이 당면하고 있는 이러한 문제들을 융합적, 종합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방안을 한번 제안하고 싶은데 한번 좀 검토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그 지방에 이제 청년들이 떠나고 또 대학이 어려워지고 여러 가지 이제 소멸 위기를 겪고 있는 그런 시군 단위뿐만 아니고 광역자치단체 단위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역 경제가 침체되고 결국엔 우리가 지금까지 지방 대학 그 육성을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재원을 쏟아붓지 않습니까? 그 물론 이제 균형발전 특별회계에 보면은 2005년부터 작년까지 한 160조 정도 쏟아붓습니다. 뭐 물론 그 지방대학 지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쏟아붓는데도 지방 경제라든지 지역 경제 회생하는데 별로 기여를 못 하고 있어요. 계속 수도권으로 쏠림 현상이 심화되고 있죠. 그런 상황에서 이게 과연 앞으로도 대학 육성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지방의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재정 지원을 강화한다든지 이거 가지고는 좀 역부족이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제는 좀 전향적으로 신산업 중심으로 지역의 거점별로 뭔가 특화 단지라든지 특화 수도를 만들어 갖고 재정을 좀 투입해서라도 그렇게 만들어서 지역 경제가 좀 살아나도록 하는 것이 오히려 청년들도 살리고 지역도 살리는 길이 아닌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하려면은 반드시 그 대기업이라든지 중견기업들을 그 내려와서 투자에도 참여하고 또 일자리를 만들 수 있게 유도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대기업들은 경제적 수지가 맞지 않으면 잘 안 움직입니다. 그 사람들을 움직일 수 있는 제일 큰 유인책이 뭐냐? OECD 국가 중에서 우리가 가장 잘 높은 세가 상속세 아니겠습니까? 상속세 같은 이런 과감한 법인세만 가지고는 못 움직입니다. 상속세와 같은 이런 과감한 획기적인 안을 제시해서 관철시켜야 이 사람들도 움직이고 지역을 일으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 데 대해서도 한번 전향적으로 검토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특단의 조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그런 부분들이 이제 공동세를 좀 도입을 하고 또 자치분권과 그 기업 균형 발전 이런 것들이 서로 합해지고 그리고 대통령께서 그거를 중점적으로 아까 외교와 국방과 자치와 균형 발전만 세 가지만 하고 그리고 이제 상속세 같은 경우에는 아마도 여기에 해당되는 게 이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이제 대기업들이 그래서 그런 거는 개별적으로 생각을 조금 그러니까 경우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어떤 스킬이나 이런 거 필요한 것 같지 이렇게 어떤 이걸 제도적으로 상속제를 그러면 뭐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하는 거는 좀 많은 논의와 과정을 좀 거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뭐 어쨌든 그러한 그 논의 과정을 거쳐서 좋은 안을 도출하는 건 좋다고 봅니다. 예, 그리고 이제 아까 저 대학을 이제 어떻게 회생시킬 것인가 이런 이제 말씀이 계셨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대학, 산업, 문화 이게 같이 돌아가게 해줘야만이 이제 젊은 청년들이 그 머물게 되고 또 몰려오게 되는 그런 유인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직주문, 직장, 그 주택, 문화 이게 같이 살아 숨쉬는 그런 어떤 거점이랄까 단지랄까 빌리지랄까 이런 것들을 만들어줘야만이 청년들이 거기서 머물면서 활기차게 창업활동도 하고 또 일자리를 만들어가고 이렇게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제가 많이 해봤습니다. 어느 정도 그 실현 가능성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답변을 굳이 안 하셔도 예예예 될 것 같고요. 알았습니다. 하여튼 뭐야 우리가 다음에는 지방 분권형의 정부 조직 개편에 관한 방향에 대해서 민주당에서는 특히 위원회를 굉장히 일원화를 시켜서 다 개편을 해서 좀 하나로 좀 만들겠다라는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오셔서 발표도 하시고 질문을 받으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또 이 지방 분권형 정부 조직 개편에 관련해서도 굉장히 우리 학회에도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할 것 같고 또 당에서도 그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 토론 한번 해주시죠. 혹시 뭐 지방분권형 정부조직 개편과 관련해서 네, 국민의당에서 뭐 생각하고 계시는 안이 있는지요? 예. 정부 조직 개편은 예. 저희들이 제일 앞장에 있던 거요? 아까 그 얘기한 그런 거인데요. 그 아까 얘기한 뭐 그 정부 조직 개편은 뭐 권한과 책임을 대폭 이양하고 뭐 그렇게 해서 사무와 권한과 사무 대폭 지원을 이행한다. 그렇게 하고 뭐 만약 그게 이제 예. 이 부분은 우리 교수님들께서 좀 제안을 해서 예. 당으로 좀 예, 흡수되도록 그러시도 하시면 좋을 것 좋겠습니다. 같습니다. 우리 토론의 모두에도 조금 언급이 좀 됐는데요. 예. 이제 그 올해도 이제 그 인구 100만이 된 특례시가 이제 발족을 하지 않았습니까? 특례시, 특례시가 발족을 특례 뭐라고요? 특례시가 이제 발족을 했습니다. 예. 인구 100만. 특례시 예. 그리고 뭐 그 광역기자체의 뭐 통합 문제도 논의가 되고 그 논의도 하고 그랬는데 이제 외국 사례를 이렇게 보게 되면 특히 일본 같은 경우 최근에 지방자치단체 계획을 보게 되면 그런 이제 규모, 지자체의 규모도 물론 중요하지만 지자체가 어떠한 그 혁신의 노력을 하고 있느냐, 발전의 의지가 있느냐, 그 구성원들이요. 이런 것을 고려해서 차별적으로 중앙 정부의 이제 권한을 이양하는 그러한 제도를 도입해서 운영하고 있는 걸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물론 규모도 고려하지만 지자체의 어떤 그 혁신과 발전 의지를 고려한 권한 이양에 대해서 국민의당에서 죄송합니다. 혹시 고려하고 있는 그러한 이제 혁신안이 있는지 그것도 좀 궁금하네요. 저희들이 이제 뭐
그 지방세와 국세 지방세를 뭐 지금 현재는 7대 4면서 보통 여기 제한 드리긴 6대 4로 됐었는데 이거를 점진적으로 확대를 해서 저희들은 5대 5까지도 과감하게 좀 해보고 좀 이렇게 해서 이런 좀 여러 가지 경우에 따라서 지역에 이제 공동세를 10%만 주고 낙후도에 지자체일수록 20%, 40%, 60% 배분을 올려주는 방식으로 해서 결국은 지금 이러한 제도뿐만 아니라 예산이 뒤따라서 갈 수 있게끔 구조적으로 조금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제가 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그 정부 조직 개편안 지방 분권형 그 주셨는데 주로 교육부에 이제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교육부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 폐지할 것인가, 초점이. 저희들이요? 요게 답변 자료에 보니까 예. 교육부 폐지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 분권형으로 가려면은 지금 지방 분권을 옥죄고 있는 부처가 뭔가를 잘 살펴보셔야 되거든요. 지금 지방자치단체 기구 정원을 쥐고 있는 부처가 행정자치부입니다. 행정안전부. 그 다음에 국세, 지방세, 국세를 쥐고 있는 부처가 기획재정부입니다. 그 다음에 산업부, 국토부 이런 것들은 이제 보조금을 가지고 이제 옥죄고 있죠. 그렇게 본다면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가장 그 시급하거나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부처가 사실은 행정안전부하고 기획재정부입니다. 네, 그렇죠. 네, 그러면은 예. 그에 대해서 어떤 뭐 구상을 가지고 계시는데 오늘 답변을 못 쓰신 건지 좀 답변을 좀 거기 구체적으로 이제 뭐 행정안전부나 기획재정부에 대한 구체적으로 우리가 예산을 어떻게 배분하겠다 이런 거보다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런 여러 가지 큰 틀에서 그 상황에 따라서 능동적으로 하겠다는 거고 왜 그러냐 하면은 이런 것들이 선행되지 않으면 이런 입법적인 큰 틀에서 선행되지 않으면 전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이렇게 뭐 분권형 대통령제를 추진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 부분들은 사실은 지금 이 상태, 지금 현재 있는 이런 상태를 인정하고 그러면 어떻게 서서히 개선해 나갈 것이냐 이런 걸 가지고 고민을 하는 차원이라 사실 거기까지는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대안을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추가해서 좀 말씀드려 보면 예. 이게 국세 지방세 비율을 7대 3에서 6대 4 또 좀 더 진도를 빼면 5대 5까지 이제 만드시겠다고 이런 뭐 어떤 보면은 상당히 의욕적입니다. 의욕적이신데 네, 그렇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네. 이걸 만약에 5대 5까지 만드시려면은 지금 부가가치세 21%가 이제 지방 소비세로 돼 있는데요. 그게 아마 5대 5로 한 50%를 가져가야 되고요. 또 지방 소득세가 그 법인하고 개인 나누면 2.4%와 4.2% 이렇게 나누어 가게 되는데 그게 한 20% 정도는 넘어가야 이게 6대 4 정도 될락 말락 할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차등 공동세를 들어서 아니 물론 뭐 차등 그래서 기업을 유치할 때도 차등 공동세가 적용을 해서 우리 지역에 들어오면은 당신이 투자를 하면 이만큼 혜택을 본다. 부가세라든지 이런 거조차도 그래 뭐 그렇게 해서 있습니다만은 전반적으로 이렇게 율을 맞추려면은 이런 세율을 그렇죠. 어마어마하게 이게 조정해야 맞습니다. 되는데 옳은 말씀이십니다. 그런 어르신 것들도 말씀. 세밀하게 좀 검토를 하고 계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 저도 한 가지 조금 명확하게 할 그런 내용이 있는 것 같아요. 아까 네네. 그 기업을 지방으로 이전을 하고 그 지역 내 대학과 산학협력을 강화한다 하면서 새로운 학과 이제 미국 사례 들었는데 아까 제가 이제 계약학과 얘기를 했는데 혹시 국민의당에서 각 지역의 주요 기업과 관내 주요 대학가의 계약 학과를 이렇게 그 활성화해서 제도적으로 활성화해서 사실 지방에 그 산업이 활성화되고 지방이 발전되려면 우수한 인재가 지방에 몰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수도권의 우수한 인재들이 지방대에 진학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그 기회를 이러한 기업과 대학 간의 계약학과를 통해 갖고
좀 촉진시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을 좀 이렇게 앞으로 정책을 개발할 때 고려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주제 좀 다른 주제로 여쭤봐도 됐습니까? 제가 지방에 이제 저는 농촌에 살고 있습니다. 지금 농촌에 살고 있는데 특히 우리 지역은 외국인 주민들이 많습니다. 한 6% 이상 되는 그런 지역에 살고 있는데요. 앞으로 이제 사회 통합이라는 그런 관점에서 이런 다문화 가정에 대한 정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제가 오늘 이제 우리 지방자치와 관련해서 여쭙고 싶은 얘기는 지금 현행 그 선거법을 보게 되면 외국인 주민이 영주권을 획득하고 3년 이상이 경과하면 지방선거에 그 참여할 수 있는 참정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게 참 우리나라만의 또 그 특이한 그런 현상을 볼 수 있어요. 이 그 아시아 쪽에서 이렇게 보게 되면요. 예. 이러한 그 물론 이제 사회 통합, 융합이라는 그런 관점에서 굉장히 그 어떤 그 선도적인 그러한 제도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는데 국민의힘에서는 앞으로 이러한 외국인 주민, 다문화 가정에 대한 이러한 그 시민 참여, 정치 참여를 할까요? 참정권의 관점에서 어떠한 정책을 혹시 구상하고 계시는 게 있는지 없다면 앞으로도 이러한 점에 대해서 좀 관심을 경주하고 그 정책을 좀 개발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것을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예. 네, 맞습니다. 여기 미래 사회는 어차피 다국화와 다원화 이게 필수라고 보고 저희 당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세밀하게 공부를 하고 또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왜 그러냐면 또 어쨌든 지금 계속해서 인구 축소 문제도 대두가 되고 또 고령화도 돼서 이렇게 사실 뭐 독일도 그렇고 선진국도 그러한 문제가 부딪히는데 저희들이 그런 문제도 좀 심층적으로 저희 당에서도 고민을 하겠습니다. 예, 이게 제가 좀 무리한 부탁이나 요구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까지 뭐 다른 정당도 비슷합니다. 다른 정당도 비슷한데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약자를 좀 지원해 주겠다. 또 소멸 그 낙후 지역에 대해서 차등적으로 지원하겠다. 세금도 그렇게 차등적으로 돌아가도록 하겠다. 이제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은 좀 부유하고 잘 사는 자치단체는 뭔가 자기가 시혜했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또 배짱을 내민다든지 또 일정 정도 이상은 주지 않겠다 이렇게 나갈 가능성이 높고요. 받는 쪽에서도 뭔가 이게 우리가 구글에서 뭘 받아오는 것처럼 이렇게 느낄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게 발상의 전환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은 그런 가난한 지역도 보면은 청정 환경이라든지 산림 자원이라든지 위험 오염 시설이라든지 이런 걸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 지역은 자기들이 다른 전국의 다른 자치단체, 부유한 자치단체를 위해서 자기들이 희생을 감내하고 있는 그런 자치단체들입니다. 근데 상대적으로 또 부유한 자치단체는 산업시설, 선호시설 이런 걸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그런 지역은 못 살고 힘들고 그런 부담을 지고 있는 자치단체 때문에 우리가 상대적으로 혜택을 누리고 있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렇다면은 기여도라든지 내가 누리는 정도를 우리가 고려해서 이 전체적으로 차등적으로 배분이 되도록 하는 게 맞다. 그런 네. 차원에서 정책이 나와야 받는 쪽에서나 주는 쪽에서나 수용성이 높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어르신 말씀입니다. 예, 예. 혹시 그런 걸 검토하고 계신가요? 뭐 그런 게 이제 기본적으로 뭐 정책 입안할 때 밑에 베이직에 깔려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또 그런 것이 없을 때 사실 수혜적인 것이 아니라 사실 생생이라는 것이 그 이렇게 공존하고 상생하는 그 기본은 상대가 있고 내가 있는 것이지 나만 존재한다고 상대가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수도권에 살고 있지만은 사실 다 지역에 뿌리와 또 자기가 돌아갈 수 있는 곳이 그곳인데 뭐 그거는 전적으로 옳으신 것 같습니다. 예, 예. 예, 그 대선을 준비하는 당 입장에서 볼 때는 그 굉장히 어려운 그러한 이제 주제일 수도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지방은 저출산 고령에서 인구가 계속 감소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인구가 감소되는 인구가 점차적으로 감소되고 있는 것에 반해서 사실 지방 공무원의 수는
또 지방 예를 들어 선출직 공무원에서는 그렇게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점을 좀 한번 좀 고려해줄 필요성이 좀 있을 제가 것 같고요. 조금 잘못 들었는데 예, 어떻게 지방 공무원의 수와 그러니까 지역 주민의 수는 줄어드는데 예, 예, 이해합니다. 지방 예, 공무원의 수와 맞습니다. 지방의 의원의 수는 줄어들고 있지 않다 하는 얘기죠. 예, 맞습니다. 예, 지방 정치의 구조조정이다라고 이렇게 정책적인 볼 수가 있는데요.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이제 그 선거에 예, 그런 것 임해서 같네요. 이와 더불어서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시군 통합과 관련된 얘기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하여서 회장님께서 뭐 많은 연구를 해주셨는데 이렇게 인구가 줄어지는 지역에 그 이 시와 군 통합을 통해 갖고 행정의 효율화를 좀 이렇게 좀 기하해야 할 그런 시점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거든요. 예. 그 점에 대해서 혹시 단장님 뭐 당의 어떤 정책의 방향 같은 거는 뭐 어떤 것이 있나요? 예, 맞습니다. 사실은 일례로다가 저도 이제 그 문제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좀 해봤는데요. 저희 당에서도 마찬가지고 그게 사실은 현재 문재인 정부에서도 공무원이 굉장히 많이 늘었거든요. 엄청 많이 늘었는데 그게 사실 독일의 예를 든다라면 독일이 우리보다도 인구가 1.7배 많고 또 땅도 1.7배 넓은데 공무원 수는 우리보다 반 수병이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거의 우리하고 비슷하게 그렇게 했는데 거기서 또 계속 늘고 그래서 지금 그런 것처럼 효율화가 굉장히 떨어지는 문제고 또 지방 공무원들은 그대로 유지하고 인원은 계속 주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정말 이 지방 분권을 하면서도 지금 어떤 시군 단위들의 기초단체는 주민들의 의견을 받되 그런 공무원 수는 상당히 좀 조정을 해서 현실화를 좀 시켜야 되지 않을까 양쪽으로 같이.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인구 대비 어떤 그런 거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를 한다든지 실제 사례를 만들어서 그런 독일 사례나 왜 그렇게 우리는 비효율적으로 나오는지 좀 고민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정확한 지적 같습니다. 좀 예. 효율적으로 더 활용하는 게 더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OECD를 계속 체크를 하고 있는데 예, 대한민국이 결코 OECD 회원국의 근거로 보면 공무원 수가 많지 않다고 나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 국민의당에서 가장 지금 핵심으로 꼽고 있는 555 성장 전략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질문하시고 답변하시면서 마무리를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예, 저희들의 질문을 아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내용을 조금 주셨기 때문에 시간은 그러시죠. 지금 한 10분 정도밖에 없어서 여러분들께서 질문을 주시고 또 답변을 하시면 좋겠는데 이렇게 잠깐 보시는 동안에 그리고 이 555 전략이 과연 국민들에게 뭐가 돌아가는지 이 부분을 좀 한번 질문을 하면서 다시 토론자들의 질문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답변하시고요. 제가 과연 뭐 555 전략이 예, 그거는 국민에게 뭘 돌려줄 수 있는 전략이냐는 거죠. 555 전략은 산업 기반을 완전하게 토탈적으로 바꾸자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나온 것처럼 5대 초격차 기술을 확보하고 또 5대 글로벌 선도 기업을 육성을 하고 삼성전자와 같은 그 정도의 그 초격차 과학기술과 글로벌 선도 기업을 육성하고 그래서 G5에 들어간 경제 강국으로 들어가자 선진국으로 선도 국가가 되자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그 선도 국가 그러니까 G5 경제 강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그 어떤 그러니까 먹고 사는 문제죠. 먹고 사는 문제가 기술 강국으로 가는 방향이 555 전략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사실 창의가 사람의 창의 사회가 사실 선도 국가나 기술국의 표준이거든요. 근데 그 창의는 사실은 그냥 일어나지 않고 그 어떤 어떤 자기의 권한과 책임과
자유가 주어졌을 때만이 창의가 일어나는 게 어떤 구조적인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그 큰 틀로는 그 어떤 경제 체제나 어떤 물류 체계나 또 국가의 어떤 시스템이 그 자체적으로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래서 저희도 5대 광역시의 이러한 그 구체적인 구체적으로 지역마다 이런 기술을 확보할 수 있게끔 성장을 시키자, 이런 거가 저희 그 5 전략이고, 그래서 그러한 정부 조직을 과학기술 중심에 맞게 혁신적으로 재편해야 된다. 그리고 혁신적인 과학기술 체계 구축과 이것이 기업 지원에 나서야만이 그런 초격차 기술이 하게 된다. 그리고 셋째로는 국가전략 차원에서 4차 산업혁명 인재 양성에 확보에 나서야 된다. 그런 거고, 4차 산업혁명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거의 핵심은 창의사회인데, 창의사회는 그냥 되는 게 시스템적으로 개헌, 지방분권 개헌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당면한 것이고, 또 선진국이 분권화가 된 이유가 이러한 요구에 의해서 새로운 선도국가로서 선진국으로서 요구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쪽으로 가야 된다, 이런 네, 얘기입니다. 질문을 좀 받으시죠. 저는 질문보다도 그 우리 국민의당 공약 중에서 이게 확 눈에 띄고 와닿는 그런 공약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게 제대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학 교육의 기능이 교육부에서 그러니까 빼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무총리 산하에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는 그러한 대학교육위원회를 설치를 해서 이 5 전략에 맞는 그러한 이제 대학 교육을 실행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드립니다. 하나의 정책 수단으로서 이제 말씀을 좀 드리고요. 두 번째는 이러한 전략이 지방 분권, 나아가서 지방 분산과 더불어서 지방대의 육성, 지방을 육성하는 그러한 차원, 또 지역 균형의 발전에서 접근을 해야지 통합적인 국가 발전이 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점을 이렇게 종합해서 마무리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예. 네, 제가 맞는 것 같습니다. 말씀드리면 예. 이렇습니다. 물론 공약으로서 그 의지라든지 뭐 구상 자체는 높이 삽니다. 근데 이거 보시면은 여전히 기업의 자율이라기보다는 정부의 정책 노력으로서 달성하겠다는 이런 것들이 좀 강해 보이고요. 네네. 이렇게 뭐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이게 정책의 일관성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안철수 정부에서 이렇게 5년간 만약에 설령 끌고 간다 하더라도 당장에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끌고 갔던 근로시간 52시간, 최저임금제 대폭 인상, 여러 가지 조세, 기업에 대한 규제, 이런 게 있는 상황에서 안철수 정부 5년 동안에 이미 정책 유산이 있는데 얼마나 이게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인가. 이게 또 하나의 의문이고요. 또 안철수 정부에서 기왕에 이게 좀 시작해서 뭔가 성과를 낼락 말락 하면 또 정권이 다시 바뀌어서 정책적 일관성이 또 흐트러지면은 또 이것도 큰 문제 같다는 생각도 들고 해서 여러 가지 또 우려도 많이 큽니다. 기대도 됩니다만은 그에 대해서 좀 한 말씀 주시죠. 예. 그거는 사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장기 10년을 이제 계획을 하면서 이제 플랜을 짜 본 게, 사실은 지금 부동산 문제도 지금 폭등한 거는 불과 한 2, 3년 내에 배 이상이 폭등을 했는데, 이것을 갑자기 낮추면은 사실 굉장히 그 산업이나 경제에 영향이 미치거든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저희들은 연착륙을 시켜야 된다. 한 10년에 걸쳐서 서서히 지금 정도 올라간 부동산 정도는 낮춰야 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을 또 하늘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장기적인 관점에서 개헌을 통해서 이 부분을 하고, 또 분권형 대통령제가 하라 해서 국민들의 동의를 받고, 그래서 만약에 처음에 요번에 당선돼서 2년 6개월이나 3년 정도 하고, 그러면 분권형 대통령제에서 2년 연임을 하면 4년 8년 10 몇 년 정도면 결국은 부동산 문제도 장기적으로 연착륙시키고,
그런 정책적 일관성이나 그런 정책 또 그리고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그 대통령 중심제의 어떤 폐해도 서서히 바꿔나가면서 국민들에게 참여를 독려하고 또 실제로 그게 연장이 되는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장기 플랜으로 이런 그 부동산 문제와 이런 그러니까 분권형 대통령제가 연계돼서 또 이것이 그 지금 저희들은 힘은 미약하지만 또 이렇게 지금 민주당이나 또 국민의힘 쪽에서도 사실 저희 안철수 대표가 사실 필요로 하는 입장이 있고 또 그랬을 때 우리 정책을 지금 얘기하는 이런 정책을 넣어서 같이 정책 연합을 해서 가게 되면 그것이 바로 국민들에게 즉각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장기적으로 어떤 정책의 연장선이 담보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네, 없으십니까? 또 특히 네, 말씀하시죠. 질문 받겠습니다. 간단하게 질문을 좀 해주시면 네. 전달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네, 권단장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고민 그 부분에 대해서 네, 많은 고민을 좀 굉장히 하신 좋은 것처럼 문제의식을 말씀을- 가지고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네, 여러분 오늘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하예수 교수님 또 권경득 교수님 그리고 권영만 단장님과 함께 미래 아젠다를 준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분권 시대 준비라는 것은 지속성과 새로운 또 좋아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께서 참여하고 참견하시고 그리고 3월 9일 대한민국의 소중한 날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수고하셨습니다. 네, 애쓰셨습니다.